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 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8월 19일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개설 이후 최근까지 18만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 청와대가 의무답변 기준으로 정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모두 33건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률과 범죄 관련 청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 체육, 그리고 언론 분야가 5건, 정치와 경제, 행정 관련 청원이 각각 3건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완전 표시제, 미세먼지 대책 등 실생활 관련 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법률과 범죄 관련 청원은 특히 성평등제도 보완과 성범죄 처벌 관련 요구가 많았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으로 모두 61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는 담당 직원이 조합원들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항목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사주 조합장의 계좌에서 주식이나 현금을 먼저 출고한 뒤 그 수량이나 금액만큼을 조합원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조합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조합장의 계좌에서 출고하는 순서로 진행해 착오를 사전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이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도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본래 주식 매도는 주식 실물 입고 사실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확인을 거친 뒤 허용하도록 돼 있지만 삼성증권의 시스템은 이런 절차 없이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위조 주식이 언제든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위조 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외탁결제는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 주식 입고 시스템은 증권회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업무도 사실은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매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삼성 SDS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도 포착돼 공정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씨는 5.18 당시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 4학년이었습니다. 책을 사러 나갔다가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맡아 도청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안내방송 등을 맡았던 김 씨는 계엄군에 진압 후 체포돼 옛 광주 상무대로 연행됐습니다. 폭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대항을 했기 때문에 네가 했던 행동은 내란죄에 해당돼. 그리고 악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나를 그 전날 석방하기 전날 데리고 여관에 가가지고 나를 덮쳤을 때 이 가슴에 항상 이렇게 돌덩이처럼 그게 누르고 있었는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사과는 없었고 잊으라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잊어라.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잊어야 네가 살 수 있을 거다. 38년 동안 묻어왔던 기억을 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처럼 얘기를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이 말을 꺼냄으로써 막 가슴이 후련해요. 김 씨는 서지영 검사의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 앞에서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히겔리다울리 여기가요. 저는 처음에 일반적인 어떤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업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가 봐요. 저번에 왜 시벅턴 포스트오일 이것도 써보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줘봤어요. 네. 반응을 여자분들한테 봐야 돼서 와, 다 좋대. 엄청 좋대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 수기님께서
김정숙 여사가 같은 작업장이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신다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짧게 홍보 좀 하나 해드리면은 텀블벅은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텀블벅 펀딩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텀블벅에서 지금 꿀잠 예약 아로마 미스트 딥슬립 테라피? 이름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목은 딥슬립 테라피. 예, 딥슬립. 간단히 말해서 깊게 자는 테라피다 이런 거고요. 미스트 있잖아요. 우리가 얼굴에 왜 이렇게 칙칙 뿌리면 이렇게 피부가 좀 촉촉해지는 거. 그것처럼 이렇게 뿌리고 자면 된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이너피스를 먹고 이걸 뿌리고 자면 기가 막히게 잠이 잘 오겠구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잘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종류를 한번 프랑스에서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정말 베개에 머리를 막 찍으면서 잠이 안 와서 막 괴로워하던 중에 이런 아로마 테라피를 프랑스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때 써봤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일단 향도 너무 좋고 뭔가 분위기 편안하게 좀 마음의 안정이 되는 그런 거를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쓰는데 베개에 뿌려 쓰던가 뭐 이렇게 해서 쓰면은 정말 잠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베개만 대면 잠이 오는 사람이라 이건 사실 필요가 별로 없는데 실제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100% 꿀잠 예약 아로마 미스트 딥 슬립 테라피라고 하는 지금 그 텀블벅에 들어가시면은 메인 화면에 이 펀딩에 대한 팝업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것 같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많이 사셨어요. 예. 많이 사셨다고 그러고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날짜가 5월 18일까지래요. 그래서 구매 개수에 따라서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 중이라고 합니다. 텀블벅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딥슬립 테라피에 가시면 제품 페이지에 창작자에게 문의하기 버튼이 있답니다. 그 버튼을 눌러서 새날 청취자라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해가지고요. 필로우 미스트 1개를 추가로 배송해드리는 이런 이벤트도 하신다고 하고요. 휘겔리 다울리에 휘겔리한 뭐 하루 되세요 뭐 이런 식의 인사가 인기드만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좋은 뜻 같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품도 좋은데 뭔가 사회적 의미가 더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휘겔리 다울리 텀블벅 행사 관련 문의는 010-6466-5931로 해주세요. 010-6466-5931. 자, 오랫동안 잊혀진 인물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이야기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냥 묻혀져 있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안철수 씨는 아직 있었어? 공당의 서울시장 후보네요. 오, 센데요? 예. 이분들이 지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를 발대식 이런 걸 했더만요. 언론에는 뭐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선대위 발대식이 어디서 했냐면 홍대에 있는 모 카페에서 했어. 나름대로 내 느낌적인 느낌은 머리 쓴다고 쓴 거예요. 예, 뭐 젊은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뜬금없는 뜬금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왔던 발언들 한번 볼까요? 여당의 길을 포기한 무책임한 정당의 아이콘이자 대명사가 됐다. 한간에는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지방선거는 하나마나 여당의 승리가 아니냐고 속단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정치적 수준과 애국심을 비춰볼 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판문점 선언의 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서 민생의 아픈 현장을 못 보고 민심의 아우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날 국민은 분명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그 대안 역할을 바른미래당에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정당 행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딸딸이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지금 뭐 지지율이 정의당에도 밀리는 주제에 그러니까요. 이게 딸딸이라고 하는 걸 좀 고급스럽게 쓰면 자위행위예요. 네. 자기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뜻의 한자 용어거든요. 자위라고 하는 게.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막 이렇게 지르기는 하는데 전혀 공감되지 않는. 근데 저 우연히 이 안철수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안철수의 발언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대선 때 그 목소리 굵게 만들어가지고 했습니까? 누굽니까? 와! 막 그런 거 있죠. 그게 없어졌더라고. 다시 옛날에 실망입니다. 이쪽으로 돌아갔더라고요, 다시. 사람의 목소리는 사실 만들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강하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흥분하거나 소리를 질러도 멋있는 목소리는 드물다는 거예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 소리 지를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연설하면 그 톤으로 유지하면 돼. 안철수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톤인 거예요. 근데 그걸 굵게 만드니까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아동틱한 이미지를 벗으려면 이름부터 개명하시는 게. 유승민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네.
역대 서울시장들 다 돌이켜보니 안철수만한 시장감이 과거에 없었다. 이 사람도 정신줄 놓기 시작했어. 아니 좀 중간중간 한 번씩 칭찬을 해줬더니 정신줄을 놔버리네 이제 아예. 그런 자리에서는 그럴 수 있어. 덕담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갖다 붙일 걸 붙여야죠. 안철수가 보여준 게 뭐가 있어? 행정 능력을 보여준 게 있어? 이게 안철수만한 시장감이 과거에 없었대. 실제로요. 조순시장 기억나시죠? 네. 물론 이명박보다 나올 수 있어요. 이명박, 고건시장도 있었고요. 다음에 오세훈도 있었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만한 시장감이 과거에 없었다? 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안철수처럼 그래도 바로 전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서울시장 나온 경우 없다. 야 이거 여전히 그걸 우려먹는 것 같은데 느낌이. 사실 안철수 같은 사람들은 서울시장 후보에 나갈 자격도 안 되죠. 근데 손학규가 한 말이 또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서 7년 동안 무엇을 한 게 있는가. 새로운 상상의 안철수가 나서서 서울을 바꿀 것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시중에는 김정은 북위원장, 리설주 여사,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온통 밥상의 화제가 돼 선거가 없습니다. 박 시장은 세상 뒤에 숨어서 선거운동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슈가 공격받아야 될 아젠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뉘앙스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필 남북 정상회담을 이 시기에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죽이고 있다. 그래서 그 아젠다 속에 박원순 시장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선거운동 안 나오면 더 좋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 언론을 탓을 해야죠. 언론들이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아시아의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이런 중차대한 시기면 언론사 보고 뉴스 시간을 늘려라. 신문 지변을 늘려라. 그래서 지방선거면을 따로 만들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왜 후보 보고 그러냐고. 그리고 특히 이게 손학규 자신의 팔자를 탓해야 됩니다. 손학규가 나서면 대형 건수가 터지는 것처럼 이제 인생의 마지막 건수인지 남북 평화라는 정말 초대형 건수가 손학규가 나서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그 낙곰수가 유행시켰던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애잔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애잔하다. 정말 애잔한 분이에요. 이분은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손학규가 지금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일시적 이벤트로 선대위원장은 한다고 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도 이제 기본적인 정치 임무는 김영삼 대통령 때 픽업돼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리잖아요. 경기도지사며 무슨 장관이며 이런 거 다 했지. 그리고 그 당시 야권 현재 민주세력으로 들어와서 건건이마다 왜 이를테면 비문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거 다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연대에다가 만덕산에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나와가지고 또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좀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대선 때 왜 기억들 나시겠지만 뜬금없이 민주당 탈당하면서 자기는 개헌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탈당을 딱 하던 날 다른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지면서 그때 그 당시 아마 그게 박근혜 국정농단 첫 번째 이슈가 아마 그때 빵 터졌을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손학규 씨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잊혀져 가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이런 말도 좀 웃긴 거고요. 다음에 안철수가 더 가관이에요. 박원순 시장의 7년 호합한 소꿉놀이는 끝났다. 지난 7년간 못했는데 또 4년을 해보겠다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나는 돌려주고 싶은 반사. 왜냐면은 안철수의 몇 년 호합한 소꿉놀이는 끝났다. 지난 몇 년간 못했는데 또 몇 년을 해보겠다는 것은 염치가 없는 거. 딱 들어맞잖아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를 해보면 그 높은 지지율을 그럼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 시민들이 다 속고 있다는 건가? 이게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은 좀 약간 다릅니다. 다른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힘을 받은 바가 커. 근데 민주세력 야당이 지리멸렬을 할 때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은 높았어요. 그건 박원순 시장의 개인기, 박원순 시장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정권교체를 한 요인들 중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분석을 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촛불 탄핵에 있어서의 광화문 광장을 열어준 당사자도 박원순. 세월호 광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박원순 시장의 힘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후광 보고 있는 다른 지자체 장들 지지율과는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박 시장의 서울 경영은 눈먼 돈의 잔치입니다. 서울시 예산 규모는 지난 7년간 10조가 늘어나 32조 원 규모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는 시민이 많습니다. 박 시장의 7년 흥청망청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런 모질이 같은 표현 좋아.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는 중에 이렇게 10조 원이 늘어난 거는요. 이 10조 원이 복지 예산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당연히 땅 안 팠으니까 안 보이지. 그런데 다 시민한테 간 돈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는 시민이 많다. 이런 경우는 안철수가 나중에 혹시나 이 서울시장이 된다고 해도 자기가 답해야 할 문제이긴 할 거예요. 당연하잖아. 네.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건데 알면서도 정치적 아젠다를 이렇게 던지는 거죠. 알면서도. 실제로 예산 구조를 보면 전체국 구조가 뭐 일단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공무원들 월급이에요. 모든 예산은 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월급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조를 다 알면서도 이렇게 박원순 시장은 전혀 하는 게 없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철수의 이런 놀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등 싸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등 나는 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보수가 재편될 때 2등 난 쪽을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철수가 욕심을 부리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2등에 만족해. 내가 김문수 이기면 되는 욕심이 돼야 되는데 1등 나고 싶으니까 1위인 박원순을 까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있는 거라서 그러다 보면 오바를 해. 없는 말 만들어내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조롱하면서 계속 깐족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런 캐릭터가 돼가기 시작하면 이걸로 끝. 가장 최고의 직책은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너무 많이 희화화돼서 이 사람이 어떤 진지한 말을 해도 다 웃기게 보여요.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사람들 알고서도 이렇게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한다는 게 정말 누구 말대로 애잔하고요. 이 서울시 예산 그 30조 원 넘는 예산 중에서 뜯어보면은 중복 계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출입 문제, 회계,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의 법정 의무 경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빼고 서울시 예산은 실제 규모를 보면은요. 19조 5,800억 원이에요. 이 중에서 약 10조 가까이가 복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사실은 복지 예산에 집중했다. 서울 시민의 삶과 일자리에 집중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철수 등의 이 유승민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엔 이거 건설도 안 하고 뭐 짓지도 않고 도로를 새로 포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지? 이렇게밖에 안 보는 거야. 이 사람들 모질이들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둥둥섬 같은 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10조 원 같은 복지에 쓰는 비용은 어차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리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서울 시민의 생활이 좋아졌는데 이런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안중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지도 조사를 보셨겠지만 가끔씩 나오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차이가 납니다. 1등 욕심 부리지 말고 2등에 만족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안철수가 더 김문수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면 김문수가 2등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안철수가 2등 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안철수 캠프 선대위 안에 선대위원장이 손학규잖아요. 부위원장에 이해훈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해훈? 돈 받아서 사퇴한. 네.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민심의 바로메타이신 강길부 의원. 이분은 민심이 변한다 싶으면 언제든지 어느 당으로 옮길 수 있는 이분. 요즘에는 이제 홍준표 씨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거 보면 물론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공천의 문제도 좀 있다라고 한다. 지방선거에. 사실 그쪽 현역 국회의원이 사실 공천권 대부분 행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거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지만 결국엔 강길부 의원이 탈당을 해버리는 어떤 상황. 난 이분이 좀 더 그 내부적으로 어그로를 끌어주기 바랬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강사인 볼트로 바로 탈당해버리시대. 안타깝네요. 사실 지난주에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소에 불철어서 혼자서 가라. 홍 대표 보고 그랬거든요. 이 잡스러운 강길부 같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응원까지 해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빈정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오해하실까봐 지금. 아니, 이 강길부 의원이 너무 일찍 나왔어요. 좀 더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 홍준표 대표의 이 정치력과 장악 능력이 빛이 나거든요. 반대로 볼 수도 있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홍준표가 모자란 거야. 그렇게라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계속 당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그래야 존재감이 올라간다고. 네. 근데 그 강길부 의원의 과거를 보면 이분은 원래부터 좀 영혼이 자유로웠나 봐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탈당하고 한나라당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탈당을 했잖아요. 이 뭔가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중간에도 여러 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천 안 주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 그리고 복당,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 복당 이런 걸 계속 반복해온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언론은 또 이런 게 있지. 홍준표를 편들고 싶으면은 강길부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또 강길부를 편들고 싶으면은 이제 강길부 의원의 그 과거 행적은 말하지 않고 이런 건데 이게 강길부 의원은 너무 빨리 나왔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일제히 홍준표가 못마땅했던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포문을 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막말을 해대면서 부끄러운 대상으로 전락했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홍준표는 가만히 있어요? 그 성격에? 내 잘못이냐? 오늘도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이 당은 어려울 때만 자기를 부른다는 거야. 제가 마치 소방수처럼 가서 일면 맞는 말이야. 어려우면 홍 대표를 불러.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 홍준표 대표님 그 기운 내시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쭉 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도 또 8월에 선거에 당선돼서 계속 가시기 바라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그 의석수가 약 한 60에서 70석 정도로 안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올 테니까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60석, 70석 갖고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집권할 수 있어요. 큰 정당이죠. 그 정도. 큰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가시라. 그러니까 사실 정권교체에 단계가 있는데요. 대선에서 일단 이깁니다. 그래서 내각을 바꾸죠. 그게 정권교체 1단계. 우리나라 지금 정치 과정상에 보면 정권교체 2단계는 지방 세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가 중의법이라고. 빨갱이에게 또는 지방까지 이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라고. 세 번째가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2년도 이제 안 남았네요. 그 2020년에 있을 총선. 예.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건데 제가 이번 주말에 이제 고향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몇 분을 이렇게 만나 뵀는데 원래 뭐 향군 뭐 이런 거 하셨던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광주에서. 네. 그 사람들이 홍준표 요구하는 거 보고 민심은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인물이 없어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껄렁껄렁하고 약간 좀 잡스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한 느낌이 없잖아. 그냥 약간 동네 양아치 느낌이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님 방송 듣고 계시는데 어쩌갔을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캐릭터가 그렇게 좀 양아치스러우면 좀 컨텐츠가 고급스럽구나. 건들건들해도 하는 말이 맞는 말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지 개념이 있다가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딱 그런 거야. 공부 전혀 안 해오고 옛날 마인드로 그냥 건들건들거리면서 자기 권력만 부리는 거예요. 그거 공천 내가 하면 끝이지 뭐. 넌 나가. 공부해갖고 와. 잘한다. 공부를 했던 사법고시 본 이후에는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보면 몰라 이 사람. 티나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너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기도 좀 부끄럽고. 근데 그 상대적으로 유승민이 더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의원 한번 해보자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유승민은 그래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래도 홍준표보다는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정권 교체 이후에 다시 시작한 이 싱크탱크가 벌써 5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1년 됐다는 뜻이겠죠. 오늘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고 앞으로 정권 연장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 일단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예. 앞뒤가 똑같은.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상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게.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당혹스럽잖아요. 그 명패를 바꾸라 할 수도 없고. 그 토론회 갔는데 희라고 박혀가 나온 거야, 이게. 제가 희가 아닙니다. 저는요, 앞뒤가 똑같이 이자입니다. 네. 거꾸로 해도 이상이에요. 참 이상한 이름이에요.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이상한 이름의 준말 이상이. 네. 자, 다음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이상구, 이상나인 이런 게 이상투. 구가 구입니까? 예, 9구입니다. 저는 2입니다. 2입니다. 예, 이상한 형제들. 자, 그리고 뜬금없이 목소리를 넣으신 분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나오신 적 있죠? 네네. 그래서 두 번째 나오시는 건데요. 일단은 호칭을 이렇게 방송 전에 미리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 일단 그 호칭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백이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저는 네. 배로 기차다. 이래서 기차입니다. 맞네. 그러니까 오늘 게스트 기차 한번 나오신 거예요, 지금. 네. 자, 백이찬님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구 원정위원장님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예전에도 저희 새날에서 한번 모셨는데요. 백이찬 위원님은 본래 전공은 이제 동양사를 전공을 하셨는데요. 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는 또 정책학을 하시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벌을 가지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버드와 동경대학에서도 공부를 하셨고요. 일단 공부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공부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수인 의원이나 김원기 국회의장님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하셨고요. 특히 2000년부터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정책팀장을 하셨고 또 해수부 장관 시절에는 직접 장관 정책 보좌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를 근무하면서 2006년도에는 청와대 동북아시대 위원회 비서관 또 통일외교안보실의 동북아 비서관을 역임했고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때 수행원으로 직접 평양을 방문하시면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작성했던 당사자십니다. 그동안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이사장도 역임하셨고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기획도 하시고 또 현재 자문도 하고 계시고 방금 소개받았던 대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시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문도 하시는 굉장히 외교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차를 같이 타고 왔거든요. 이제 우리 백이찬 선생님 물 만났네요. 내가 그랬습니다. 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동부가 전문가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북방 경제 앞으로 큰 일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예. 어쨌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차 한 분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 이상한 분들 모시고 오늘 기차하게 한번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에도 기차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기차 한 분과 이상한 아이들. 자, 알겠습니다. 공동 대표님이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팟캐스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건강이 쏙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서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게 건강 상식 그리고 건강 지식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하고 막 소통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있는 줄을 지금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크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팟빵 검색창에요. 건강보험 이렇게 치시면 건강이 쏙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이게는요, 팟빵 검색창에다가 이상희, 제 이름 석자를 딱 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가 나오거든요.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건강 이 쏙쏙. 네. 그리고 이 칼럼. 이 칼럼. 예. 뭐 다 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어. 그래도 제가 새가 날아든다를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 칼럼이 좋아요? 건강이 쏙쏙이 좋아요? 저는 새가 날아든다가 제일 좋습니다. 뭘 이렇게 굉장히 그 처세에 능하시는 최고 뭐 이런 것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이 쏙쏙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셔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확장성이랄까요? 이게 훨씬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어떤 명분대로만 가는 건 아니더라. 실제로 언론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슈 따라갑니다. 정책도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는 정책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건강이 쏙쏙이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무려 1위를 하는 날 문재인 케어는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녹음한 오늘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발표하신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을 공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몇 가지 열거했거든요. 첫 번째가 문재인 케어였고요. 두 번째가 치매 국가 책임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이번에 50만 원 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 개를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서 두 가지. 문재인 케어하고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 노인 장기 요양. 이게 바로 건강이 쏙쏙이 주로 다루는 주제들이거든요. 함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도한 홍보도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귀에 인이 박히게 해가지고 뭔가 꿈속에서도 건강이 쏙쏙을 누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누리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성함이 누구라고요? 이상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셨을 법한 백이찬 박사님, 백이찬 의원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4.27의 감동은 지금 여전히 그 여운으로 남아있고요. 뭐 최근의 느낌은 북미 정상회담이 왜 이렇게 발표가 안 나냐? 이유가 뭐냐? 북미 간에 뭔가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확실히 이벤트에 있어서의 그 규모랄까요? 무게랄까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요, 이제 사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인 팟캐스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난 시간 동안 말 잘못하면 바로 국가보안법 같은 걸로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도 우리 이제 김진양 교수님 같은 분들 모셔서 이야기 들었고,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그 명문들 참 많았대요. 최근 들어보셨어요? 김진양 교수 인터뷰 다시. 그 유료로 해가지고 한데 참 그 대단하시다 싶더만요. 저는 그 청와대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 사실 잘 모르고 지냈었거든요. 아, 별로 안 친했다? 예, 그때 알았으면 좀 더 친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단독 이상구, 김진양 몰랐다. 같이 근무하면서도. 전혀 조금 활동 영역이 달랐어요. NSC와 일반 비서실 간에는 교류가 별로 없었죠, 당시에. 아, 그렇습니까? 네. 청와대가 지금 구성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일단 비서실이 있을 거고. 비서실 밑으로 안보실, 정책실 이렇게. 당시로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NSC라고 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그것은 사실 비서실은 아니었어요. 자문기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서실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을 했던 이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우리 이상우 박사님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저 지하 벙커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신 분이라서 제가 평상시 뵙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또 한 분의 대단한 전문가를 한번 모신 건데요. 우리 그 위원님은 보시기에 최근의 상황들에 대한 어떤 감상평? 이것 좀 일단 듣고 한번 갈게요. 네, 일단 4.27 남북 정상회담은 모든 사람들처럼 저도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텔레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해설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뭐 여러분도 그랬다시피 DMZ 거기 군사분계선에서 만나는 장면부터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초간 방북한 그런 장면, 또 아주 한적하고도 아름다운 정원에서 두 사람이 벤치에서 이렇게 환담을 나누는 이런 어떤 느낌을 준 도보다리에서의 만남, 이런 것들이 큰 감동을 주었고요. 저도 그 기쁨을 우리 국민들하고 이렇게 한 12시간쯤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후속 조치가 진행돼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진도가 조금 느린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그날 4월 27일 날의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가장 명장면 무엇을 꼽으십니까? 저는 도보다리에서의 30분간의 환담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그게 100%인데요. 1위로 꼽는 장면은. 그게 왜 그렇게 감동적이냐 하면은요. 지금부터 65년 전에 1953년에 종전을 앞두고 심각한 전투가 사실은 뭐 남한 땅이라든가 북한 땅이라보단 DMZ 상에서 벌어졌거든요.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엄청난 피를 흘리는 그 장소가 바로 DMZ, 특히 그 판문점 근처였거든요. 그런데 그 유혈이 낭자했던 이 엄청난 적대와 대립의 땅에서 남과 북의 정상들이 아주 봄날에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서 파릇파릇한 이 새싹을 보면서 이 한 40분간 환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세계 또는 우리 8천만 민족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말씀도 잘하셔. 네, 그러니까요. 아름답게 하셔. 그때 당일날 종편에 가셨어요? 네, 종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KBS까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이게 상전벽해네요. 예. 박근혜 정권 때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예, 제가 종편에 잘 등장을 못했어요. KBS에서는 더 잘 안 부르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는 블랙리스트인데요. 세상이 바뀌어서 주류 매체들이 앞서서 모시게 되는 상황. 예. 사실은 이게 기지주자들이에요, 언론들이. 그렇죠. 언론들이 그걸 막아주면서 백이찬 의원님 같은 목소리를 계속 내줬어야 이게 지금 잃어버린 9년, 10년 얘기가 안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물론 새해가 날아든다도 요청할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광이죠, 뭐.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직접 평양 가셨고요. 예. 그리고 14합의문 작성하신 분, 물론 혼자 다 하셨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 합의문 작성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도 지금 자문단 참여하셨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3번밖에 없었고, 그중에 2번 참여하신 분은 이건 드문 경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2번 참여했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2번 온전히 참여한 분은 사실은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죠. 당시 2007년에는 서훈 원장이 그때 합의문 작성팀의 팀장이었어요. 그리고 조명균 장관이 그때 안보정책비서관으로서 팀원이었고, 저도 그때 멤버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2분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주역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노력한 그 결과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뭐 압도적인 어떤 지도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러한 성과를 냈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찬장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의 사인이 있구만요. 그렇죠. 저는 서훈 원장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봤을 때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난 10년 전에 그때 14합의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옥동자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때 저는 합의문에 대한 설명 자료를 새벽 한 2시쯤 돼서 완성을 하고 나서 당시 백화원 초대소, 북한의 영빈관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합의만 지켜지면은 10년 내에 남북연합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10년 내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의 2번째 단계가 남북연합 단계잖아요. 3번째가 완전 통일 단계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서훈 차장도 그랬을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건데, 그런데 그 이후로 2달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그 합의가 다 파괴되고, 그 10년 동안의 남북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개성공단마저도 폐쇄되고, 결국은 엄청난 핵전쟁의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이 14합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것이 회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시 10년 만에 그것이 온전한 형태로 복원되면서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완전한 비핵화까지 이렇게 명기가 되었으니까 거기서 오는 또 감동. 저는 이것이 결합되면서 우리 서훈 원장님이 감동에 복받쳐서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나오신 게 궁금증. 네. 14합의 같은 경우는요, 북한에 가서 거기서 즉석에서 작성한 걸 거 아니에요. 네. 지금 4.27 정상회담은 느낌적 느낌은 사실 거의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14합의도 사실은 완전히 맨바닥에서 뭐 해팅하는 건 아니었어요. 미리 그 합의가 있기 전에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초안을 가지고 북에 가기도 하고, 또 북측 인사가 남한에 내려와서 우리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한 60, 70%, 70, 80%는 조율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 10월 3일 날 1차, 2차 정상회담을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하고, 최종적으로 그 합의문을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 조율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것을 작성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다 그때 아리랑 축전을 보러 가시고, 합의문 작성팀만 남아가지고 이제 그 조율을 마지막에 했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비하면은 이번에 정상회담은 그때보다 시간이 짧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의 조율이 더 많이 됐겠죠. 그때 만일 60, 70% 됐다면은 지금은 한 8, 90% 정도가 조율된 상태에서 1차 회담을 끝내자마자 또 1차 회담에서 바로 문구에 대한 합의가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이룩했던 합의라는 토대가 있으니까요. 훨씬 더 합의문을 만들기가 쉬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자유한국당 등의 어떤 비판은 뭐가 있냐면은 14보다 후퇴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써요.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가지 측면에서 14합의보다도 더 발전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핵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그게 적시를 했거든요. 근데 14합의문에는 그게 없어요.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기존의 6자 회담 이것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2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북방 한계선의 문제예요. NLL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4에서는 명시적인 그 적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북방 한계선 그 지역의 평화수역을 만든다고 이렇게 명시했다는 것도 차이점이고요. 세 번째는 자세히 보면은 마지막 대목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는 남북 정상들이 수시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수시를 명확하게 해서 이번 가을에 다시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번에 판문점 선언이 14합의를 훨씬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핵화 부분이 언급이 여러 번 안 들어갔다고 해서 비핵화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이 않다고 해서 계속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북한의 핵 문제 또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핵 문제는 남과 북의 정상들이 완전하게 해결해서도 안 되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남과 북이 완전하게 해결해 버리면 미국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과 북의 정상이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할 수도 없는 거죠. 미국으로 하여금 또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저는 합의문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가 이런 기본적인 오묘한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삐지면 어떡하려고. 트럼프가 할 일을 남겨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우리 이 위원장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요 4월달에 그 홍보 동영상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 뭐 이렇게 발표한 걸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다 이루어버렸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남북 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어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공약의 제목이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 추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한다.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 이런 것이 여기까지 공약 달성 일단. 그렇죠. 달성했어 진짜. 거의 다 돼버린 거죠. 두 번째로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그래서 남북 군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군비 통제를 추진하고 또 북한 핵 문제를 완전 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취임 1년도 안 돼서 해결해버리는. 그것도 한판에. 예. 뭐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것이 우리가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는 해결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에 큰 어떤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이 거대한 진전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합의문 판문점 선언은 정말로 불가역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섣부른 보통 사람의 생각일 수는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도 할 말 없는 정도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정도. 네. 불가역적이고 역진이 불가능한. 네. 그러면 이제 공약 지키신 거 맞네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제 문제가 항상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문제가 북한 문제다, 북한의 문제다, 또는 북한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거기에는 북한도 원인이 있지만 또 상당한 부분은 미국에도 원인이 있고요. 또 상당한 부분은 우리 한국 남한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 한반도의 어떤 긴장 상태는 이 3자 간에 다 결합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07년에 우리가 9.19 합의를 토대로 2.13 합의, 13 합의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가 발전되고 핵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되는 계기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었어요. 이명박 정부가 등장해서 14 합의가 파기되고 남북 관계가 나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마저도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2004년 2005년 그때는 부시 대통령이 9.19 합의에 대한 이른바 BDA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사실 9.19 합의가 이행되는데 한 2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 문제도 있고 우리 남한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의 그 문제만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핵화의 이러한 국제적 합의 또는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논의됐던 이런 길을 갈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향후 하여튼 4년 더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남한에서의 어떤 정권의 변동이라든가 이 위험성은 이전에 비하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정권이 한 20-30년 연장되면 훨씬 더 좋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시리즈를 한 이유가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정말 백이찬 박사님 이제 기차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미국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판에. 네. 사실은 저도 걱정인 게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할지가 아슬아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믿고 있는 게 사실 트럼프인데 그 트럼프가 지금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북핵에서 한 건 해가지고 지금 국내 정치에서 잃어버린 점수를 좀 많이 하면서 지금 중간 선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공화당이라든지 그 내부에서도 그 그룹 내부에서도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냉전적인 세력이 있잖아요. 네오콘이라고. 네.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그들의 이제 군사적 외교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력의 이해관계는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꼴통 보수 세력, 홍준표 세력과 비슷한 이 지금 호전적인 세력들이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자기네들이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걱정인데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굉장히 슬기롭게 잘 이게 넘겨오셨거든요. 네. 게다가 또 트럼프의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정치적 조건이 또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이었고 어떻게 해서 또 저 김정은도 지금 못 견디고 지금 이제 평화로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무드를 이 분위기를 어떻게 잘 끌어나갈지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앞으로 관건이면서 지금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도 한편으로 들어요. 네, 맞습니다. 금방 우리 이상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기울였던 노력,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했던 노력을 보면은 저는 협상론의 정수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나름대로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협상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 협상론에 대한 고전적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까다로운 상대와 협상할 때는 그 상대방의 편에 서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지난 1년 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편에 서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모든 공은 트럼프에게 돌린다. 그렇습니다. 노벨상은 트럼프가 받고 우리는 평안만 얻으면 된다. 멋진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까다로운 협상 상대에 대해서 상대방의 편에 서줌으로써 또 마찬가지로 그것 이상으로 또 까다로울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잘 아는 베를린 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지속적인 대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이 김정은의 편에 서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뭔가 중재의 힘 또는 어떤 협상의 힘들이 저는 영향력의 힘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되죠. 트럼프 대통령 일정 정도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 전체의 전문가라든가 또는 그동안의 이 정책 담당자들이라든가 또는 그와 연관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집단들에게서는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전히 우리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살얼음을 걷듯이 하는 이런 자세가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절대적으로 믿는 존재가 돼버린 상태가 지금 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봐서 이런 상황도 믿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내놓는다는 측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운전자일 수 있겠지만 명목상 사실상의 운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운전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그 문 대통령이 처음에는 무슨 운전자냐 뭐 이렇게 아주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운전자고 거기에 트럼프, 김정은, 아베, 시진핑까지 푸틴까지 이렇게 태워서 간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역시 상황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갑자기 방문해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은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환대를 했죠. 또 중국의 그 다롄을 방문을 했을 거라고 지금 사진도 나왔거든요. 거기서 아마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는 이런 어떤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황이 생각보다는 간단치가 않고 아주 많은 변수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화학 무기 같은 것들이 언급되는 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핵무기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생화학 무기든 뭐든 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 정상회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 막 이런 식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지금 득세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런 문제가 있죠. 사실 이번에 합의한 우리 판문점 선언의 내용에는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이거든요. 이것을 지금은 영원한 비핵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완전함과 영원함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개발했던 핵무기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 공장에서 만드는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어떤 계획
실험이라든가 이런 거죠. 이걸 모두 폐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비핵화라는 것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동안 개발했던 도면, 그리고 그 개발 기술자들 전부 전직시켜야 되네. 그런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되니까 이 사실은 너무 과도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핵화라는 의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생화학 무기, 나아가서는 인권 문제까지도 제기하는 순간 그때는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만 보는 측면도 있고 지금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는 이게 이벤트의 극대화를 위한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두 가지 다 목적이 있겠죠. 다목적으로. 어차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안 만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안 만나면 양쪽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패를 까지 않고 최대한 쪼우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얻겠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내부의 반대 세력이 하고 싶은 말도 이제 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직장선에서 합의는 저는 찾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 얼마만큼 이제 더 주고받을 것인지 그래서 그동안 익숙했던 벼락 끝 전술에 익숙한 쪽에서 이제 결국 이기지 않겠나 뭐 이런 내부적인 생각도 해보는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잠시 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나온 보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USB를 하나 줬다더라. 도대체 거기 뭐가 달려있냐. 물론 보도는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지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우리 위원님이 관계가 있으시다고요? 예, 사실은 뭐 이번 정상회담 때 그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PDF라든가 그것을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USB로 전달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만 독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7년 14 정상회담 때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의 경제 발전 또는 전체 남북 관계라든가 또는 동북아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이것이 새롭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좀 더 집중을 한 것이 경제적 협력 부분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있기 한 일주일 전쯤에 그때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북한이 2013년 이후로 핵무력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펴고 있는데 만일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핵무기를 폐기한다면은 결국은 남는 것은 경제발전 총력 노선이 남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난 뒤에 토요일 날 북한이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제 핵무력 병진 노선은 완성이 됐고 끝났다. 이제 경제 발전 총력 노선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하신 것은 북한이 이제 경제 발전 총력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 경제 발전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그럼으로써 핵무기 개발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복지를 위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체제 보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걸 해결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핵이 이제 없이도 체제 보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전제하에 미리 북한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그걸 이제 선명하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에 올인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에 올인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리 그걸 이제 예측을 하시고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해 드린 거죠. 그렇죠. 그 최근에 보도 보니까 이제 후속 보도라는 게 사실 재밌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해안권 그쪽 벨트는 러시아로, 다음에 서해안권은 중국 쪽으로, 그 사이에 DMZ는 평화지대로 해서 만드는 그게 H벨트라고 하는. 근데 실제로 그 후속 보도에는 이제 이런 게 나오더만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러시아 쪽하고는 천연가스 관련한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중국 쪽 관련해서는 이제 거기에 무슨 공단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열차 궤도 문제가 기술이 개발이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북한까지는 있는데 중국, 러시아 쪽은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근데 이게 가자마자
궤도를 바꾸는 작업이 며칠 걸린대요. 네. 열차 궤도를 갈아 끼우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를. 근데 이게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개발이 돼가지고 러시아도 한국도 맞게끔 가는 이게 후속 부대가 구체적으로 나와주니까 정말 세상이 바뀌나 보다가 그냥 실감적으로 나오더만요. 제가 2007년 그때 동북아 비승을 했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경제 프로젝트가 북한의 낮은 선봉 지역에서 러시아의 하산 지역을 철도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어요. 그때 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은 우리 부산에서 컨테이너선이 바다를 통해서 가면은 저 북유럽이라든가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 부산에서 컨테이너선을 나진항으로 가져가서 나진항에서 철도로 대륙 횡단철도를 타고 가면은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경제지도라는 것은 그것을 더욱더 전면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선봉의 어떤 개발 그리고 철도 연결 뿐만 아니고 우리가 14합의에도 나왔던 것처럼 안변조선소 그리고 금강산 원산 개발까지 포함되는 거죠. 나아가서는 금강산 관광 이것을 포함해서 이 평화지대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개발 이런 게 나오고 또 서쪽으로는 지난 14합의에도 나왔습니다만 해주공단 개발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남포조선소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에서부터 신어주를 거쳐서 가는 철도와 도로 연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새로운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지난 10년 전에는 사실은 합의를 하고 나서도 대통령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4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에 이 신경제 지도에 상당한 어떤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진짜 흥분되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지금.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인데 북한 가야지. 기차 타고 가야지. 기차 타고. 정치인 또는 전문가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 사실 그게 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죠. 어떤 이물질이 끼어들지 못할 때 확 당겨놓는 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도 이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면서 30년을 지냈는데요. 속도가 빨라요. 그 속도가 빠른 것이 이렇잖아요. 이 겨울이 길면은 봄이 짧고 여름이 빨리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꽃이 필 때도 원래 봄이 그랬죠. 개나리 필 때와 개나리 지고 나면은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고 나면은 철쭉이 피고 이런 건데 이것이 개나리와 진달래와 목련과 벚꽃 한목에 같이 피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엄혹한 겨울이었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엄혹한 겨울을 단축하고 압축시키는 이런 어떤 시간의 과정을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고 앞으로 관계 개선, 나아가서 평화. 그래서 저는 압축적 평화, 압축적 성장 이런 말을 저는 사용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쓰신 코리아 생존 전략에 보면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3단계까지 한꺼번에 싹 가버려가지고 저는 한편에서는 이 너무 급하게 가면 이게 또 나중에 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했는데 이론을 만드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거는 문제 없다고 보신 겁니까? 저도 그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작년 4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엄혹한 세월을 보냈죠. 북한 폭격론, 전쟁론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압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계를 뛰어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단계를 압축시킬 수는 있죠. 보통은 북한의 비핵화의 시간을 6, 7년 걸린다 또는 3, 4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2년 또는 1년 이런 식으로 압축시킬 수 있다면은 저는 단계를 뛰어넘지 않고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보다리에서의 만남이 한적한데 새소리만 아름답더라 여기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신뢰와 믿음이 쌓이면 자질구리한 부분들은 서로가 양보해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봐서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그 기초 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씩 풀어내는 방식 그리고 탑다운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당장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자체가 딜레이 되니까 중간에 끼어드는 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또 이견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축이 중요한 것이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요새 조금 뭔가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도 큰 흐름에서는 저는 이제 미국도 물러서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라고 봐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자체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압축시키는 것과 동시에 북한과 남한의 관계 개선도 저는 또 하나의 촉진 요인, 압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번에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더 이상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재래식 무기로 뭐 남한에 대해서 NLL상에서 도발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는 대북 확산기라든가 또는 다양한 어떤 언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최소한의 이제 물러서지 못하는 안전판은 일정 정도는 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여기서부터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 신경제지도까지 나가려면은 유엔의 제재가 해제돼야 되거든요. 경제 제재가. 이 문제를 푸는데 얼마만큼 속도를 내느냐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내 흔히 말해서 강경 보수파에 해치고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결국은 이루어질 일이고 유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유엔도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의중이 대개 반영되는 이런 시스템. 거기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만 이견을 내지 않는다면 대충 어느 정도는 달성한 목표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번에 국민에서 중요한 요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라고 봐요.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만일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더라면은 이런 극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이야기했지만 노벨 평화상은 받아놓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시기도 사실은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부시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고 싶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미국의 그 주류적인 어떤 입장과는 다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뭔가 이전의 대통령과는 다른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은 65년간의 한국 전쟁을 끝내고 싶다. 30년간의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나아가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당신이 가장 부족한 명예 부분을 어떤 식이든 또 새롭게 추구하고 싶다는 이런 것들이 결합됨으로써 이 미국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책가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동안의 예측이었죠. 이것이 저는 계속적으로 추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전히 앞으로 좀 두고 볼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방송을 이런 국면 말고 개성공단 폐쇄할 때쯤에 했던 방송 내용 중에 기억이 나는데 동북아 균형자론이요. 네. 사실 한반도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미국에 충성하고 일본에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줄을 잘못 서서 남북관계는 나빠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나빠지는 이런 상태. 근데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긴 나름으로는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게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우리 의원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동북아 균형자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독창적 개념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요한 정책으로 실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비난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균형자 이른바 파워 밸런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비난이 많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과도 관계가 좋았고 나아가서는 중국과도 관계가 좋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 나빠졌죠. 지금은 보면은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시진핑 주석은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정도로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대목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측면에서는 다 일치가 됐어요.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국 같으면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그걸 연결시키면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굳이 연결 안 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주한미군과는 연결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디테일 문제에서는 입장 차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봐요. 북한이 주한미군의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평화협정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남한의 입장, 미국의 입장을 좀 존중하는 이 때에
비핵화의 문제를, 평화협정의 문제를, 평화체제의 문제를 속도를 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걸 속도를 내지 않으면은 중국의 강경한 입장들이 이 과정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강경파들이 이 동북아의 이 엄연한 현실, 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여기서 뭔가 속도를 내는 문제 해결 방식을 빨리 취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사님, 위원님께서 쓰신 그 책을 보면서 옛날에 동북아 균형자론을 이해할 때는 그냥 이제 양대 세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속에서 약간의 힘만 한쪽에 주어도 그 축이 기울게 되니까 그로서 이제 세력의 균형자 역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 이걸 다시 보니까 그게 단순한 세력 균형자가 아니고 평화 촉진자, 신뢰 구축자, 이런 개념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셨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의 주요한 대립 관계를 일본과 중국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4년, 2005년 무렵만 하더라도 일본이 지금처럼 이렇게 국력이 약하지 않았고 중국이 이렇게까지 국력이 강해지지 않았거든요. 약간씩 이게 거의 두 세력이 비등비등할 때였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 두 나라가 엄청나게 그때 막 긴장 관계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비등비등했어요. 뭐 지금은 그 게임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 한국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 균형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할에 따라서 이 갈등 관계를 조정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국력이 저하돼서 이제는 중국과 일본의 게임이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이죠, 이제.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그렇죠. 게임이죠. 네. 그런데 이 중국과 미국 또는 중국과 미일 동맹 또는 이 중국과 러시아 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런 문제가 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포지션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 대륙 세력의 편에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대륙 세력을 적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세력들을 잘 조정하고 타협시켜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축의 역할,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그냥 생각인데 여기서 악의 축은 미국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냉전의 마지막 국가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북한은 그 상태로 있는데 그 북한을 빌미로 무기 등을 팔아먹던, 흔히 말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 군사 무기를 팔아먹던 그쪽의 그 어마어마한 입장에서 보면 군산복합체. 네, 한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정말 설득해서 북한을 평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결국에는 북한 쪽에서도 미국이 잃는 만큼 뭔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 그래야 이게 협상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북한에 대한 개발권 같은 거를 뭐 미국이 어느 정도 준다라든지 그런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거 맞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30년 동안에 북한 문제, 북한의 핵 개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동북아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군사적 전개를 했죠. 무기도 많이 팔았고 또 그것으로 해서 사드 배치까지 끌어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미일 동맹뿐만 아니고 한미일 군사 협력도 강화시켰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동북아에서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누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는 저는 여전히 미국밖에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일본으로는 게임이 안 되고 여기에 한국 뭐 동남아 다 합해봤자 중국한테 게임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미국의 존재라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고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을 악의 축이라고 보지 않고요. 대신에 아까 우리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회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그동안 이 동아시아에서 누렸던 이런 어떤 이익을 어떤 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만회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뭐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평양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북한의 엄청난 부동산 개발의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국 자본도 포함된 어떤 국제 자본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중국으로 견인되지 않고 이른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으로 견인되지 않고 오히려
이 동북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 나아가서 해양의 세력의 이익과 부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된다면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강경한 세력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평화체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 보면 문재인 특보가 정말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주한미군 문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포린 어페어 학술지에다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뭐 정전 체제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평화 체제로 전환되게 되면 그러면 정전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건데 평화협정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게 되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싸고 좀 논리적인 어떤 그런 구조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이해관계 내지 세력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가지고 지금 야권이 막 비난을 퍼부은 거잖아요.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주한미군이 유엔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되면은 주한미군의 기존의 역할이 위상이 성격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북한용이 아닌 이른바 동북아에서의 평화 유지군 비슷한. 그렇죠. 북한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이제 서로가 수교를 하는 마당에 적이 아닌데 그렇죠. 그 북한을 적으로 가상하고 주한미군을 놔둬놓을 수는 이제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일본이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한국도 아닐 것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중국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중국 나아가서 러시아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북한을 막 듭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한 번 더 방문했다는 썰은 그런 거랑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중국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딜레마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봐요. 만일 그렇게 해서 평화협정의 체결에 난점이 생긴다면은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로 그러면은 결국 미국과 북한이 이 핵 문제를 못 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은 핵 문제를 못 푸는 것은 또 중국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의 딜레마. 네. 근데 그래서 미국이 악의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특정 산업을 키웠다라기보다는 경찰 국가로서 무기 만들어도 되고 뭐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이 농업, 땅덩어리 넓은 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화 모드로 가버리면 미국 자체는 상당히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그 한반도 문제가 푸는데 좀 더 꼬여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축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 분단으로 이득을 보는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국도 포함된다니까. 그게 앞서 이상희 대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남북한의 평화무드가 조성되면 남한에 팔아먹던 무기를 못 팔아먹는 것도 있지만은 일본에 팔아먹던 더 막대한 무기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또 하나가 남북 평화체가 형성되면서 러시아의 그 가스 송유관이 개설되면 뭐 우리 남한에서는 그걸 이득으로 보는데 현재 사용하는 가스 가격의 4분의 1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연간 구매하는 이 석유의 그 비용이 뭐 배럴당 50달러 할 때는 연간 50조 원, 100달러 할 때는 100조 원 정도를 석유 수입했었는데 중동산 석유의 그 이권은 대부분 미국의 메이저 5개 석유 회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러시아로부터 그 송유관이 개설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할 만큼의 다른 반대급부를 이제 미국에 줘야지 트럼프도 그 내부에서 이 텍사스 중심으로 하는 이 석유 회사들도 조정하고 무기회사들도 조정하면서 리스크베터를 키우고 이런 정도의 그 국내 정치를 가능하지 않겠나.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김정은이 급히 방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당신이 중국에서 주도해서 만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우리가 남북평화체계가 되면 매년 한 50조 원씩 빌려가지고 북한 개발하고 동북 지역에 중국의 산업 발전에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이제 이쪽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수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물론 시간 좀 더 지나야지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이걸 이름하여 이제 누가 붙인 호칭인데요. 예. 적대적 공생 관계의 민낯이 이렇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함으로써 자기 존재하는데
말은 핵을 폐기하라 평화를 갖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깨지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한반도 주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럼 이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현존하는 북핵의 위험이 엄청 커졌거든요. 맞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진짜로 미국에다 수합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네. 괌에 터뜨려 볼 수도 있고 현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게 위축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현존하는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또 민심이 있는 거예요. 국내 민심이. 네네. 아주 절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묘한 지금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절묘한 이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주변국들의 상황이라든가 전체적 상황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이니셔티브 또 한국의 어떤 조정력, 중재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한반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가장 혁명적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한 몇십 년 동안에 사람들 몸에 배어 있는 생각과 패러다임 그리고 어떤 그 관성들이 못 나가게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어떤 뭐 선거용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엄혹한 현실이 돼버리는 뭐 그래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뭐 좀 봤던 책이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과학혁명이라는 책인데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죠. 기존의 패러다임은 두 가지잖아요. 분단 패러다임 그리고 적대 냉전 패러다임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한반도 문제 나아가서는 국내 정치까지도 다 이렇게 분석하고 또 이용하기도 했는데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되고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은 그 패러다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도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봐요. 기존의 냉전적 또는 적대적 지형에 기반한 정치가 아닌 뭔가 이제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둘러싼 그런 어떤 정책적 전선이 형성되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는 경제와 복지 이것을 둘러싼 정치의 대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4.27 이후에 방송은 오늘이 약 10일 정도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시는 게스트분들한테 제가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위원님도 점 한번 쳐주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예측하는 게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서 성급하게 예측을 하신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내에 남북 교류 상시적인 어떤 교류가 가능할까요? 일단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저는 1년에 2번 정도는 정상회담을 할 것 같아요. 원래 벌써 2번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도 2-3번은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2020년까지 목표 연도를 정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4합의에서 이루어졌던 그 합의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에는 백두산 직항로도 있잖아요. 그리고 평화수역도 있고 공동오류구역도 있고 해주공단 이야기도 있고 개성공단을 2단계까지 해서 100만 평으로 확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남포공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뭐 속된 말로 하면 이빠이 이렇게 속도를 높이면은 서울에서 신어주까지 단동까지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까지 놓아지면은 뭐 이게 가장 최선의 어떤 발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라도 갈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떠서 평양, 제주 평양. 그거는 저는 쉬울 것 같습니다. 벌써 얘기가 나오던데요, 뭐. 예. 그러니까 하늘길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다는 안 보여주더라도 최소한 평양하고 백두산까지는 그죠. 직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비행기 타고 딱 비자 받아가지고 왜 옛날 중국 지금도 비자는 중국 가려면 지금도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 받아가지고 가면 될 거야 이거 놀러.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비자를 없애겠죠 뭐. 아니 그때 우리는 나라니까 비자가 있지. 통행증 어쨌거나 그런 게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요, 더 중요한 건데 제 생애 내에 통일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통일을 향후 한 20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년은 충분히 사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용반 진반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는 것도 사실 체제 보장이 연관이 있잖아요. 20년 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를 내려온다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35살이니까. 그때 되면은 뭐 저는 만일
그 20년 동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5천만 국민이 감동할 정도로 놀라운 행보를 계속한다면 지금처럼 평화체제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참으로 모든 이 8천만 국민들이 인권이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면서 사는 이 사회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고 또 남북 간의 협력을 도모해 나가고 그러면서 북한에서 20년 동안에 한 연평균 20%씩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20년 후에는 남과 북의 경제 수준이 비슷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김정은 위원장이 남긴다면은 저는 그때 8천만 민족의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예. 그럼 홍준표 말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우리 8천만 국민이 모두 다 동의하는 전 최소한 뭐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이런 데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면서 이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키고 옹호한다면은 그때는 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남북한이 같은 경제 공동체가 되면 세계 경제력이 세계 2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보고서들이 꽤 많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온 게 한 10여 년 전이에요.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에 비해서는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고요. 시간을 좀 놓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의 부상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2위까지는 보지 않고요. 6, 7위 정도만 되어도 상당한 하긴요. 발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동북아 시대 위원회도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지만은 그 시기에 이제 고령한미 미래사회위원회도 운영됐는데 거기에서 국내의 이제 인구 구조 변화를 이제 추이를 보면서 북한의 노동력을 유지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것이 북한을 식민지로 활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권력으로 묶어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학교 출산율이 거의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당분간 또 이것이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간 데는 빨라도 10년 내지 20년이 걸리거든요. 엄청난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북한의 인구는 아직도 상당 기간 동안에는 출산율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 못하는 부분에 한 20년 동안의 시간을 북한이 벌어줄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한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주력 산업을 못 키웠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반도체 정도만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 철강, 정유 산업 이런 부분이 다 지금 거의 괴멸 지경까지 가 있는데 이 새로운 주력 산업을 만드는데 또한 20년이 걸리는데 북한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라는 것들이 남한에 있는 업체와 자본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통일이라든지 이런 목적보다도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를 묶어내는 것이 이 가장 좀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자꾸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꾸 지금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정말로 평화 분위기를 깨려고 하는 반평화 책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화가 나는 게요. 베트남에게는 왜 인권 문제 제기 안 합니까? 베트남도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앞으로 베트남처럼 저렇게 경제를 개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지금 아주 과감하게 지금 개방을 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치 체제는 그건 북한의 체제예요. 우리 그건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그 지배 레짐이 가장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정치가 그 나라 인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런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지금 베트남 보세요. 인권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래 가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이걸 바깥에서 자꾸 인권 문제 거론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평화로 가는 분위기에 참을 끼얹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중국의 예라든가 금방 이야기하신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은 그것이 외부적 압박에 의한 그런 개선보다도 내부적인 어떤 필요성 이런 것에서 그것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전문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이게 방송이 왜 중요한지 제가 최근에 느껴봤거든요.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요. 남북관계가 잘 되겠구나. 앞으로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겠구나. 통일이 되겠구나. 이런 의미를 주면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힘은 저는 전문가들한테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 나오셨을 때마다 어떤 경우는 아는 이야기지만 또 들어도 좋고 확신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고요. 사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가장 덕을 보는 것은 복지입니다. 국방비 줄어드는 부분은 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복지로 가는 것이고요. 자,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 백희찬 박사님은 이제 고정표를 한번 모셔볼까요? 남북관계가 통일이 될 때까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또 행복한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